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원목입니다. 오늘도 그 오스만 제국과 그 터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요, 제국의 시대가 사라졌다는 거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4개의 남아있던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독일 제국이 없어졌죠. 독일 제2제국, 비스마르크가 만든 독일 제국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 제국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스만 제국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종원 시대죠. 단지 제국이 하나 남았다면은 일본 제국 정도랄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시아에 있으니까 유럽 역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유럽과 다른 세계에서는 이 제국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1차 대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국이 사라졌지만 제국주의가 사라진 건 아니죠.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 져가지고 1918년 10월 달에 그리스 앞바다에 있는 무드로스라는 항구에서 항복 조인식을 하죠. 그래서 패전 국가가 되면서 1920년 8월 10일, 그로부터 이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왜 2년이 걸렸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조약이라는 것은 다 문서로 만들어 놓고 사인만 하는 거지.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알아보고 재고 따지고 협상하고 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는 것인데, 1920년 8월 10일 날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세브르 조약입니다. 세브르라는 데가 파리 근교, 서쪽에 있는 이제 근교의 이름인데, 거기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세브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죠. 이 조약을 보면은 완전히 이게 오스만 제국의 해체예요. 해체가 돼가지고 뭐 여기는 누가 주고 여기는 누가 먹고 여기는 어느 나라에다 활용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분리 독립을 지키는 거죠. 연합군들이 전부 이스탄불에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점령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약에 의해 가지고 레바논과 시리아는 프랑스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과 이라크 지방은 또 영국이 점령하고,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어떤 이 이익을 따져가지고 한 거죠. 영국이 요르단, 이라크를 그 잡은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래도 인도 그쪽으로 가기 위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1차 대전 초기에는 그리스가 중립을 지켰습니다.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바로 오스만 제국 옆에 있는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연합군이. 그래서 그리스한테 미끼를 던지죠. 당신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대가로 이즈미르 지역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즈미르가 여기예요. 이즈미르 지방을 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즈미르 지방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유호가네요. 그래서 1917년에 그리스가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래서 정식으로 국가가 탄생한 것이 1830년입니다. 1830년대부터 갓 태어난 그리스는 말이죠, 어떤 꿈을 꾸냐면은 대그리스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다시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800년대 중반부터 그리스 정치인 지도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냐, 위대한 이상이란 그런 말이 돌아요. 위대한 이상이라는 것이 뭐냐, great idea죠, 영어로는. 그거 갖다 그리스 말로 메갈리이데아, 위대한 이상. 그 내용이 뭐냐면 알렉산드르 대왕부터 그리스는 에게해 주인이었지 오스만 제국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스가 에게해 주인이었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사실상 그리스 제국의 영토였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영토였다는 얘기죠. 콘스탄티노플로 로마 제국이 이사를 온 이후에 330년부터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그리스였고 그리스는 세계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 후에 그리스인과 그리스어가 지배하는 위대한 그리스 국가를 다시 재건하자. 이것이 사실 뭐 그리스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이겠죠. 터키 영토에 대한 거기에 꿈을 이 그리스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그리스에게 이즈미르 지방을 준다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그 의미로 그리스군이 1919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인도 하기 전에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이즈미르 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오스만군은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도 무장 해제가 된 상태이고 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니까 수만 명 무슬림을 갖다 학살해요. 방황하고 파괴하고. 그게 뭐냐, 수백 년간 쌓여있던 분풀이를 그때 와서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국제법 위반으로 벌금도 물고 그랬지만 이제 그리스 터키 전쟁이 발발했어도 이 오스만 제국 정부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러니까는 오스만 군대가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가 무기를 다시 듭니다. 이건 안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제국 정부에다가 이 군부에서 반기를 드니까 아예 5월 16일 날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의 술탄이 다급해졌을 거 아니에요. 저기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전쟁 영웅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을 부릅니다.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스탄불로 불러가지고 삼순에 가서, 삼순이라는 것이 그 군사항구인데 그 터키의 흑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항구인데 터키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스탄불이 여기 있고 삼순이 이쯤 돼요. 이 삼순으로 가가지고 그 무장 해제시켜라. 군대를 무장 해제시켜라. 그래서 5월 16일 날 이스탄불을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무스타파 케말이 5월 19일 날 삼순에 도착합니다. 삼순에 도착을 하는데 술탄의 명은 군대를 해산시키라는 것인데 무스타파 케말이 한 것은 정반대예요. 군대의 지도자가 되고 술탄 명령을 거부하고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오스만 제국에게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의 수반이 돼서 대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정부를 볼 때는 이것은 반란이고 배반이기 때문에 골석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5월 19일 날 이 무스타파 케말, 그러니까 아타투르크가 삼순에 도착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5월 19일이 터키의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경일이냐면 왜 청년 스포츠의 날과 아타투르크 추모일 해가지고 말하자면 터키 민족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하나의 계기로 본 그런 중요한 터키 공화국의 하나의 그 국경일입니다. 오스만은 제국 아니었습니까?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의 생명은 포용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종, 문화, 종교를 보듬고 안아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란 것이 언제든지 시한폭탄이고 언제나 터질 수가 있는 문제고 또 사실상 언제도 터졌거든요. 근데 무스타파 케말이 볼 때에는 이제 1차 대전도 끝났어요. 1차 대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 4개의 제국이 없어지다시피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국의 시대는 끝내고 이제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민족국가 그리고 국민국가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아타투르크, 무스타파 케말의 하나의 비전이죠. 국민국가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볼 땐 그 지도자로서의 굉장한 하나의 해안이고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은 잊어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은 오로지 터키인에 의한, 터키인을 위한 터키인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민족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스타파 케말이 와서 수도를 앙카라를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스만 제국에는 2개의 정부가 있는 거죠. 제국정부와 공화국정부. 다시 얘기해서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임시정부와 그 술탄이 이끄는 제국정부 이스탄불에. 근데 사실상 제국정부란 이 술탄이 이끄는 제국정부라는 것은 말만 제국정부지 그야말로 그냥 빈 껍데기 허수아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2개 정부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1920년 다음에 이 오스만 제국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절대 다수의 케말 지지자가 공화파가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국회를 만들어서 한 게 뭐냐면 세르브 조약 무효. 세브르 조약. 세브르 조약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반대 조약을 결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급하니까 의회 예산해버리고 케말 추종 그쪽 파 의원들을 전부 체포하고 그러니까는 체포당하지 않은 케말파 의원들은 전부 앙카라로 도주를 하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의회가 폐쇄되고 술탄은 아무 지원과 세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제 세력만 내세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앙카라로 많은 의원이나 세력들이 와가지고 앙카라의 임시정부 세력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케말 임시정부는 세브르 조약을 원천무효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터키와 그리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장 해제 당했던 터키군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그리스 군들은 얼마나 아주 힘차게 전진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터키 전국이 망하냐 못 망하냐는 아주 국가 존망의 위기까지 몰립니다. 계속 밀려가지고 무기나 화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전쟁 영웅이 나오죠. 똑같은 무스타파 이스메트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리스군을 격파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누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을. 결정적인 계기가 사카리아강 전투인데 앙카라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당시의 여론이 그 앙카라가 함락되는 게 시간 문제다고 그러는데 무스타파리 계속 후퇴를 하면서 그 사카리아강에다가 배수해진을 쳤습니다. 자기 나라니까 지리지형을 잘 알죠. 그래서 사카리아강까지 진격해온 이 그리스 군을 이 무스타파 케말이 일선에 나서가지고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죠.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드디어는 완전히 그 그리스군을 전부 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침략은 그리스가 시작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터키예요. 터키가 승자가 되니까 이제 그 이 세브르 조약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협상하자 하는 말이 말빨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합군 승전국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의 위대한 이상이라든지 대그리스주의는 완전히 좌절돼 버리고 1922년 9월 9일 날 터키 그리스 전쟁이 정식 종료되고 그리스군은 완전 철수 패전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니까 2000년이 넘게 터키인들하고 그리스인이 발칸인이 터키 아나톨리아에 막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가까운 전쟁을 치러온 이 입장에서 서로 간에 살육을 하고 죽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생명을 안전을 보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그리스인과 터키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우리가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 민족 교환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인류 역사 최초로 아나톨리아에 살던 150만 명의 그리스가 그리스로 돌아오고 그리스에 살던 50만 명의 터키인이 아나톨리아로 돌아오고 민족 교환이 벌어지죠. 그 인류 최초의 민족 대교환인데 그것이 한 45년 뒤인 1947년 인도가 독립되자 파키스탄과 인도하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교환, 그 1000만 단위 가까이 되는 그런 대인류 교환이 되는데 그 선례가 바로 그리스 터키의 이런 민족 교환이 벌어졌죠. 터키 공화국 정부가 공인을 받게 되니까 1922년에 오스만 제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가문은 전부 추방돼 버리고 터키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당연히 무스타파 케말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스타파 케말은 어떤 나라를 꿈꾸었고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것이 케말리즘이라고 하죠. 케말리즘, 케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케말주의란 말을 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케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케말리즘, 즉 케말주의라는 것은 6개의 화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대원칙이죠. 그 원칙이 뭐냐? 첫째, 공화주의. 둘째, 국민주의. 셋째, 세속주의. 넷째, 개혁주의. 다섯째, 민족주의. 여섯 번째가 국가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화주의라는 것은 리퍼블리카니즘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가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죠. 그러니까 터키 헌법 1조도 터키는 공화국이다. 즉 공화주의라는 거죠. 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떠한 군주도 있을 수 없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이 오스만 제국이 군주제했던 데 비해서 정반대인 공화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국민의 나라로서 오스만 제국에서 터키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의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포퓰리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판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포퓰리즘의 말의 원래 뜻은 포퓰라, 민중, 국민을 위한 국민을 가장 섬기는 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말리즘의 국민주의는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해야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계급을 초월한 모든 국민 남녀도 평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가 정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이 캔마리즘의 핵심인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지도자가 아주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면 그것은 1인 독재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이 하나뿐이면 국민을 빙자한 일당 독재의 다양성도 있다는 것을 이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인데요. 라이시즘이라고 하죠. 또 교회주의, 신앙주의의 정반대인데 이 정치와 종교를 제일 먼저 분리한 건 프랑스죠. 대혁명으로부터.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종분리주의인데 종교가 세속의 이치에 따라서 정치와 재판 등을 전부 세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최초의 세속 국가가 된 나라가 터키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정치 개입을 금지시킨 거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레포미즘이라고 그러는데 새로 태어난 터키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중요한 과제가 뭐냐니까 과거 오스만 제국의 구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한 선진국의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오스만적인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아직 없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는 정치, 문학,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정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주창하는 것이 중단 없는 개혁, 그 다음에 과감한 개혁, 그 다음에 실천적 개혁.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새로 태어난 터키 공화국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되고 선진국가로 우뚝 설 때까지 과감하고 쉼없이 실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개말주의의 개혁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민족주의입니다. 내셔널리즘.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이 민족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범포용주의, 모든 민족, 문화, 종교, 언어를 포용을 했는데 이 케말이 기하하는 이 터키 공화국은 순수한 트르크 민족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민족과 문화, 종교가 섞이면은 혼란과 갈등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튀르크, 다문족, 다문화를 거부하고 오스만의 비록 편협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관용을 거부하고 편협하지만 순수한 터키족, 터키 민족의 나라, 터키인을 위한 터키인의 국가, 터키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이 소위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스테이티즘, 정부 중심이라는 얘기죠. 국가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를 얘기합니다. 터키의 근대화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주도 아래서 미래 사회 간접시설, 산업화를 전부 추진하기 때문에 경제 기반에 국가가 개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간 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이건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되 사회주의를 접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29년에 세계 경제공황이 빠지지 않습니까? 세계가. 그래서 터키 정부는 1933년부터 38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 이것을 채택하지만은 사회주의가 접목된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형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주의에 입각한 일당 독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국가주의에 의한 경제 독재 이런 식으로 독재 체제를 성립한 건 맞는데 무스타파 케말의 그 이상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 1918년 6월 6일자 그 일기장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언젠가 내가 권력을 잡거나 그리고 국가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파격적으로 즉시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바꿀 거다.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나는 깨지 못한 국민들을 따를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 당시 1920년, 30년 상황으로 봤을 때 개혁을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터키에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어떤 타고난 독재자다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대 상황에 그럴 수 있지도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무스타파 케말이 계속 봐왔던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조국을 봐왔잖아요. 그 뼈에 사무치게 그 느껴왔던 것이 이 개혁의 필요성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터키 공화국은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제국에서 이런 민족 국가로서 전혀 다른 탈바꿈을 했는데 이렇게 한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제국이 하나의 공화국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뀐 케이스는요, 세계 역사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말이 계속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권력 잡은 다음에 의상법을 발효하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그 히잡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뭐 차도르 내지는 부르카라고 있는데 차도르라는 것은 전신을 이렇게 덮는 옷이고 부르카는 얼굴까지 가리는 거죠. 이거 금지하고 공직자는 이 히잡을 못 쓰게 하는. 그 다음에 1926년에는 이슬람력을 폐지하죠.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이 그 이슬람의 그 휴일이었는데 다시 일요일로 바꿉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 아랍 국가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이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대사관이 금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일도 변경하고 일부 다처제를 폐지해서 일부 일처제라고. 그래서 남녀 평등을 인정해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 두고 그 다음에 혼인을 신고해야만 혼인이 인정되는 이런 법치 국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1929년에 그 문자 개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랍 문자를 썼어요. 왜? 아랍 문자는 신성한 꾸란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지방에 전부 아랍 문자를 썼는데 아랍 문자가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시에 문맹률이 80%였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암송을 하는 거죠, 꾸란을. 근데 이 아타투르크, 이 무스타파 케말이 그 알파벳이 26자인데 그 일반 유럽에는 없는 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9자를 만들었는데 이 문자가 보급된 다음에는 지금은 전부 그 이 터키 그 모든 문자들은 그 아랍 문자가 아니라 알파벳이고 그리고 문맹률이 8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개혁이죠. 그 다음에는 그 34년에 터키 내게 모든 성을 도입했는데 옛날에는 아랍식 이름이 뭐 무함마드 빈 탈랄 빈 알리 해가지고 빈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탈랄 빈 알리 그러면 알리의 아들 탈랄의 아들 무함마드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 전부 이름이 무함마드 탈랄 알리 이렇게 되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고급 관리에게만 성을 줬거든요. 그래서 전부 성을 줘가지고 그중에 제1호로 성을 드리는 것이 무스타파 케말에게 아타투르크 직역하면 터키인의 아버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인웬이라고 해서 부통령에게 준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참고로 이거 아셔야 되는데 터키 여행하실 때 아타투르크나 무스타파 케말에 대해서 불온한 발언하시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감옥에 가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건 이 신성모독의 일종의.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만큼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는 이 터키에서는 완전히 신성화된 이름입니다. 모든 그 이 터키 화폐에 아타투르크의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광장에 가도 아타투르크의 그림과 동상이 서 있어요. 어딜 가도 중요한 데는 아타투르크 광장, 아타투르크 거리예요. 아타투르크는요, 이게 허물어진 세계 제국의 잔해 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터키의 절대 존엄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지도자를 절대 존엄 그러지만은 이 터키에서의 아타투르크의 절대 존엄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볼 때 이렇게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키는 물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민주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워하거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터키에서 그리고 아타투르크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터키에서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터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